네, 잠시만요. 시작하면 되겠죠? 네. 안녕하십니까. 생태정치 포럼의 김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3일차 그린 테이블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는 생태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답을 정치의 영역에서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숲속에 식탁을 차리고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따뜻한 미소와 인사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둘러앉아서 그린 테이블 오늘 3일차 이야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 3일차인데요. 1일차부터 2일차 거기에 진행됐던 이야기를 조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리가 생태 정치가 무엇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좀 오래 나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생태계 전문가분도 모셨고 정치 영역의 전문가분들, 실제 정치인으로 계셨던 분, 그리고 법 영역의 전문가분, 그리고 사회 밖에 계신 분들을 모시고 생태 정치라는 게 무엇인가에 관한 이야기들을 각자의 영역에서 정의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연구에 관한 얘기도 했었고, 뭐 우리 삶에 관한 얘기들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생태 정치 안에 무엇을 담아야 할 것인가 그런 거에 관한 얘기를 또 어제 좀 길게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논의를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뭐 농업과 어업에 관한 것들, 그리고 통일에 관한 것, 동물권이나 반려동물에 관한 것, 세대 간의 뭐 자원이나 뭐 출산율에 관한 것들, 안전한 먹거리에 관한 그런 것들을 얘기를 나눴어요. 생태계의 보전이나 기후 변화에 관한 얘기는 좀 길게 나눴고요. 요거는 따로 날을 잡아서 더 좀 깊이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얘기가 굉장히 재밌었는데 어제 사실 세대 간의 이야기를 좀 길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젊은 학생분이 오셔서 이제 기후 변화나 이런 쪽의 정책들이 우리 세대에는 와닿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기성세대들에 관한 약간 공격적인 발언을 해주셨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출산율에 관한 얘기를 조금 다뤘었는데 그 과정에서 함께 나왔던 얘기가 반려동물에 관한 얘기였어요. 반려동물이 우리의 뭐 출산율이나 이런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 함께 살아가는 존재들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조금 오늘 다뤄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인천대학교의 이종구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이종구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어, 우리 야생동물 영역의 연구를 이끌고 있는 큰 연구자시고요. 어, 큰 의견 주실 수 있을 것 같고 평화의 숲의 안병규 팀장님 모셨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회 돌아가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각자 생각하는 생태 정치의 영역 안에서 다루어야 되는 주제들 그런 것들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간단한 소개랑 그럼 다루고 싶은 주제들 조금 얘기해 주십시오. 보면서 하나요? 그냥 편하게 하시면 돼요. 네, 안녕하십니까. 평화의 숲 안병규입니다. 네, 저희 평화의 숲에서는 이제 산불 피해지나 대북 사업을 위한 조림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고요. 네, 저희는 생물 다양성 증진 및 일원수 확보를 위한 조림 사업에 많은 힘을 쓰고 있습니다. 네, 생태 정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생태 정치로 우리가 풀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 또 동물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은 항상 깊게 하고 있는데요. 사실 답을 찾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태 정치냐 정치의 생태냐 어디가 먼저 가고 했을 때 어쨌든 우리는 정치 안에 생태가 있어야 된다라고 모여 있는 뭐가 맞을까요? 네, 저의 정의가 굉장히 권위 있지는 않습니다. 제 정의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생태 정치라고 봤을 때 저희도 이제 숲을 다루고 있는 단체고 저도 숲을 보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제도 많이 얘기가 나왔었다고 하는데 일단 생태라는 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라고 봤을 때 일단 저희가 쓰는 단어 자체는 생태계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개가 들어가게 되면 순환을 한다는 얘기가 되게 됩니다. 이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그 끝이 다시 시작이 되고 알아서 잘 돌아갈 때 그 개가 안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결국 정치라는 것도 생태라는 것도 사람으로 봤을 때 사람의 삶이 시작이 되고 끝이 나는 것이 아주 안정적으로 잘 돌아가게 만들어 주는 것이 이 생태 정치를 또 정치를 생태로 볼 수 있는 관점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아서 잘 돌아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생태 정치의 영역에서 어떤 주제 다뤄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있을까요? 생태 정치의 영역에서 저희가 좀 다뤄봤을 때 우리의 삶과 또 생태계가 공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양성에 대한 문제를 한번은 다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요즘은 기후 변화에 의한 생물 다양성 감소가 위기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생물 다양성에 대한 감소가 왜 위기이고 생물 다양성이 왜 중요한지 설명을 해 달라 그러면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생물 다양성이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평가되지도 않은 상태이고요. 또 생물 다양성이 우리 미래 세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누구도 명확하게 설명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치권이나 기업권에서 "다양성이 중요하다."라고만 말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왜 그럴까에 대한 고민을 한번은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분 소개해 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제도 참석했던 플래닛 03의 송민경 기자입니다. 어 오늘 관련해서 제가 좀 들어보고 싶은 이야기는 좀 내로우 다운을 하고 싶어요. 정치 생태도 생태인데 동물과 관련해서 좀 관련 법안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크게 와닿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뉴스에서도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도 않고 저희가 알 수 있는 거라고는 뉴스, 뭐 온라인에서 커뮤니티 이런 곳에서만 나오는 이야기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되게 '동물을 위해서 뭔가 되게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싶은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생태라고 하는 거의 시작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동물이라고 보는데 이 동물을 위해서 뭔가 정치적으로 사람과 연관돼서 할 수 있는 정책이 있을까? 관련 뭐 보호 법규 이런 거 말고 실질적으로 행할 수 있는 정책이 있을까? 이런 게 조금 궁금했고 네. 뭔가 있으면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네. 동물에 관한 정책 이야기를 조금 해 주셨어요. 네. 그러면 다음 분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진아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고양이를 지금 한 15년 가까이 지금 키우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고양이랑 이런 것에 대한 관련으로 해서 좀 이것저것 궁금한 것들이 많아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략한 소개랑 오늘 생태 정치 포럼에서 좀 다뤄봤으면 좋겠다 싶은 주제 있으면 말씀 주세요. 어 저는 대학생이고요. 오늘 동물하고 관련돼서 얘기를 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쪽에 관해서 아는 게 없어서 솔직하게 말해서 들으려고 왔습니다. 네. 그럼 들으시면서 뭐 궁금하신 네. 점이나 뭐 그런 것들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대학교 생명과학부에서 야생동물을 연구하고 있는 이종구라고 합니다. 제 주 전공은 야생동물이라고 하지만 이제 동물 자체에도 물론 관심이지만 동물이 사는 공간 그리고 인간과의 그 상호작용 그래서 서식지 그다음에 인간과의 관계 이런 걸 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라는 것이 뭐 이미 이제 생태라는 시스템을 많이 이미 주제로 다루기는 했었을 텐데 뭐 이미 어원이나 이런 것들 보면 오이코스랑 로고스의 합성어이기 때문에 이제 사는 공간이라는 에 대한 학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동물 그리고 걔네 같이 우리가 같이 동물과 같이 살 수밖에 없는 이 생태계 시스템에서 우리가 동물과 어떤 관계를 유지할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동물을 와 우리와 갈등 아니면 관계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에 대한 연구, 그 해답을 찾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생태 정치 영역에서 동물과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이냐. 그럼 그 관계를 맺기 위한 어떤 룰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현재적으로 우리가 동물을 어떻게 야생동물 특히 야생동물 아니면 반려동물을 어떻게 우리가 어 사는 룰을 이렇게 정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고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자세히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걸 가지고 계실래요? 네. 줌으로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서도 오늘 이야기해 보고 싶은 주제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저희가 채팅 보고 말씀드리고 필요하면은 저희가 발언권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오늘 말씀 주셨던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메모를 해봤는데요. 그거 조금 말씀드릴게요. 안병규 선생님께서는 생물 다양성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송민경 선생님께서는 동물을 위한 정책이 아직 뭐 그렇게 와닿는 게 없다.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김진아 선생님께서는 고양이를 오래 키우고 계시는데 고양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양성욱 선생님께서는 이제 좀 들으면서 뭐 궁금한 점 이런 거 혹시 키우고 있는 동물이나 이런 거 있으신가요? 뭐 키우세요? 또 리트리버랑 아, 예. 멍멍이를 키우시는군요. 네. 네. 그 얘기도 조금 이따가 해볼게요. 이종구 교수님께서는 이제 동물과 야생동물과 사람과의 관계에 관한 것들 그런 얘기를 좀 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그러면 공통되는 이야기 중에 일단은 반려동물 얘기부터 좀 출발을 해보면 어떨까요? 괜찮으실까요? 뭐 개를 키우는 분도 계시고 고양이를 키우는 분도 계시니까 근데 아마 여기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혹시 안 키우는 분 계십니까? 안 키우시는 분 한 분 계시고요. 그다음에 고양이 키우시는 분 예, 5명 계시고요. 깜짝 놀라셨죠? 대세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대세는 고양이에요. 현대인의 생활 패턴에는 고양이가 훨씬 더 아, 이게 개와 고양이의 대결을 하려고 이건 아니고요. 침대 같이 올라와가지고 따뜻하게 등 비비고 하는 것도 강아지거든요. 아, 고양이도 빌등 비비지 않아도 밖에서 따뜻하게 근데 있어줍니다. 정이 다르고 여러분 진정하시고요. 예. 성우님 어제도 저희 많이 싸우셨잖아요. 오늘도 예, 굉장히 공격적인 대화 감사하고요. 네. 반려동물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반려동물이 어, 일단은 제가 방향을 조금 말씀 부여를 해보자면 반려동물이 집안에 있을 때에도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그거를 TV에서도 많이 다루죠. 뭐 강영욱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이.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집안에 있는 거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밖으로 나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버려지는 동물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먼저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버려지는 강아지들, 버려지는 고양이들, 그리고 거기를 우린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잖아요. 걔네들을 어떻게 보면 안전하게 포획해서 유기동물 구조관리센터로 가야 된다거나 아니면 유기동물 구조관리센터의 운영을 위한 예산도 들어갈 거고 결국에 거기에서 입양이 안 되면 네, 안락사 처리를 하게 되죠. 그런 과정에서의 비용이라거나 수의사분들의 정서적인 소모도 어떻게 보면 저는 사회적인 비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비용을 누가 지불할 거냐 이런 것도 사회적인 협의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그냥 뭐 예산을 잔뜩 배정해서 그 사람들이 뭐 열심히 일할 수 있게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냐. 근데 그 예산들은 불특정 다수한테서 오는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것들을 그러면은 애완동물을 어, 입양이라고 표현하죠. 구매라고 표현을 하진 않겠죠. 네. 구매하는 사람들이 뭐 그 안에 예산을 넣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좀 논의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고 버려지는 동물들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지 이런 거에 관한 얘기도 조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먼저 말씀 주실 분 계실까요? 혹시 고양이 뭐 개는 그러니까 어디서 데려오셨죠? 한 명은 마이크 좀 써주실래요? 네. 그 작은 친구는 10년 됐는데요. 네. 그 친구는 부천 무슨 애견숍에서 데리고 왔고요. 그리고 리트리버 친구는 양평 가서 그 하우스에서 키우는 강아지를 데리고 왔어요. 보통 개들은 그렇게 애견샵이나 농장에서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음, 근데 고양이는 혹시 애견샵 이런 데서 구입하신 분 계신가요? 다, 다 길고양인가요? 선생님, 네, 마이크 좀. 네. 저는 애견샵이라고 하기엔 좀 뭐하고요. 브리더한테서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품종이 있는 고양이군요. 벵갈 고양이고요. 벵갈 벵갈 고양이 고양이. 중에서 이제 원래 벵갈 고양이는 품종 개량을 통해서 만들어진 애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품종 개량 중에 내려오던 중에 그 개량하기 위해서 투입했던 고양이 중에 장모
장모 고양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유전자가 발현이 된 거죠. 그래서 벵갈 고양이 중에 장모 벵갈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의 그게 또 하나의 약간 좀 뭐라 그래야지? 종이 좀 생긴 거잖아요. 실제로도 그 고양이 관련 협회에서 단모 벵갈, 장모 벵갈 따로따로 분리를 시켜놔서 종을 등록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육종 사업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좀 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도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어서 데려왔고 실제로도 저희 국내에서 첫 교배해서 나온 벵갈 고양이가 저희 집 고양이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종보존을 좀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버려지는 고양이는 별로 없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데려왔던 케이스였습니다. 저는 브리더의 꿈을 갖고 계시는군요. 그랬었죠. 네. 그러면 다른 분들은 그럼 다 길고양이를 입양하신 거죠? 저는 길고양이라고 해야 되나? 그 친구 어머님이 산에서 펜션을 하시는데 돌봐주던 고양이들이 새끼를 낳아서 그거를 데리러 제가 하동까지 내려가서 픽업을 해왔고요. 근데 이제 정말 둘이 남매를 두 마리를 데려왔는데 최근에 정말 난감하게도 새끼를 낳았어요. 이 경우는 보통 그렇게 근친교배라고 하죠. 이런 거를 하면은 이제 유전자적으로 망가진다고 들었는데 이게 과연 정말로 고양이에게도 그게 적용이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이 저는 이제 애들이 태어난 지 지금 한 달 됐는데 한 달 내내 계속 심란하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뭐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싶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길고양이들을 안 보세요. 그러면 길고양이를 입양하신 거고요. 저도 길고양이를 입양했고 교수님도 고양이 키우시죠? 예, 고양 저도 길고양이인데 네. 이게 비싼 길고양이죠. 아 예. 예, 지금 미국에서 왔어요. 네, 미국산 길고양이를 데리고 계세요. 네. 길고양이를 미국에서 길게 듣지는 않겠습니다. 짧게 네네. 제가 설명을 드리면 유학 시절에 길고양이를 길고양이를 입양해서 입양해서 기르다가 입양하지 못하고 한국까지 데려온 굉장히 강한 책임감의 소유자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버려지는 동물들 있잖아요. 이게 지금은 일반적으로 거의 안락사 처리가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안락사 처리를 하는 거는 그 자체로 되게 힘들고 불편한 진실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쨌든 간에 예산을 써서 동물들을 죽음으로 내몰아야 되고 누군가는 자기 손으로 죽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정책적인 고민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혹시 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이제 길고양이가 됐거나 길에 떠돌아다니는 개들이나 이렇게 들개라고 하나요? 뭐 그런 애들은 관리 주체 자체가 조금 누구로 가야 되냐는 고민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농림부, 원래 반려동물은 농림부가 관리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가축과 같이. 그런데 얘가 야생화됐다. 길고양이다. 아니면 들개다. 이렇게 되면 야생화됐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관리를 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가 있고 원래는 아직은 제가 알기로는 농림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근데 농림부도 조금 할 말이 있는 거죠. 이게 환경부 이제 더 이상 이제 나가서 밖에서 사람 손을 안 타고 야생 생활을 하는데 그럼 야생 동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야생 동물이라는 정의 길에서 유기된 동물들의 이제 어떤 관리 주체냐 어떻게 되느냐 문제가 나타나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얘네들을 어떻게 이 개체수를 조절하고 얘네들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효과를 줄일 것이냐. 특히 뭐 길고양이에서 요즘에 뭐 먹이를 줘야 된다라는 캣맘이나 캣데리도 있고 아니면 어, 중성화를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 비용은 어떻게 될 것이냐. 과연 중성화를 하는 것이 개체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냐. 그리고 그럼 이 야생 동물화된 그 동물들이 과연 생태적으로 사회적으로 피해를 주는 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과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안병근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생물 다양성, 길고양이나 들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생물 다양성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미 뭐 아시다시피 들개들이
관악산 지구요 아니면 어떤 지역에서 때로 몰려다니면서 사람들을 위협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동물들 잡기도 하고 길고양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훌륭한 포식자죠. 엄청난 좋은 포식자이기 때문에 새, 뭐 포유류, 심지어 멸종위기종들도 다 사냥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특히 길고양이 같은 경우는 종을 멸종시키는 가장 큰 전 세계 세 가지 이유 중에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현재는 어, 두 가지 방식이 있겠죠. 뭐 TNR이랑 그다음에 TR이라는 방식이 있을 텐데 이 TNR과 TR 방식을 과연 어떤 방식을 할 것인가라고 과연 그럼 TNR 그러니까 중성화해서 내보내는 것들이 도움이 될 것이냐 아닐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미 결론은 나와 있지만 사람들이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기가 싫은 그런 형태고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그 재원이나 관리 방법에 대해서는 아주 깊은 토론이 필요하고 그리고 과연 효과가 있는지 그 과학적인 그 내용에 따라서 그 관리 방법을 결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TNR이랑 TR에 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요. TNR은 잡아서 중성화했다가 다시 풀어주는 방식이고, 맞습니다. 트랩, 유터, 중성화, 네, 그다음에 리턴 혹은 릴리즈로 다시 돌려놓는 TR은 잡아서 죽이는 리무 건가요? 트랩해서 잡아서 죽인. 리무 그러면 제거는 우리나라는 TNR로는 이제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TR도 하나요? TR도 하죠. 많이 하나요? 이거? TR 같은 경우는 네. 길고양이뿐만 아니라 일단 기본적으로 야생동물의 관리 권한은 지방자치단체 장애한테 있어요. 그래서 그 야생동물이 뭐 경제적인 피해를 준다거나 농작물에 피해를 준다 그러면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이 권한으로 소액을 하게 허가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TR 같은 경우는 TR을 바로 잡아서 죽이는 건 아니고요. 마치 아까 말씀드렸지만 잡아서 어떤 공간에 이렇게 유기 동물 보관소에다 일정 기간 놓고 입양하는 사람이 없으면 이제 바로 제거하는 경우는 잘 없군요. 그렇죠.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지금 채팅으로 저기 한세롬 박사님 말씀 주셨는데요. 한세롬 박사님도 댁에서 고양이를 키우고 있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아까 줌에서 고양이가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지금 고양이는 뭐 통제되지 않고 있겠지만 혹시 한세롬 박사님 고양이 인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려우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네, 고양이 등장했네요. 네. 네. 질문 주실래요? 잠시만요. 혹시 한세롬 박사님 인사하시겠어요? 인사하시고, 오늘 그 생태정치 포럼에서 고양이 관련해서 나누고 싶은 얘기 있으면 말씀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 한세로입니다. 인사드리고 싶다고 했던 거는 저희 집 고양이를 자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희도 고양이를 길에서 이제 입양해서 기르고 있는데요. 사실 저도 고양이를 되게 좋아하지만 그래서 길에서 고양이를 볼 때마다 너무 애처롭고 또 좋아하는 마음이 들지만 그래서 뭔가 돌봐주고 먹이를 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개인은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지, 정부에서는 어떻게 정책을 펼치면 좋을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약간 좀 채팅에 손을 들었습니다. 네, 저희들이 고양이가 많이 불편한 것 같은데, 네, 네, 안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하시죠. 네. 이따가 나누고 싶은 얘기 있으면 말씀 주세요. 네, 성우님 말씀 주실까요? 저는 일단 반려인으로서 그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 입장으로서 어떻게 보면 강아지라는 그 반려견 자체는 집에 들어온 친구고 집에 들어왔다 하면 집은 가족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 동물이라는 것보다 반려견 같은 경우는 가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그 친구들이 말을 못하기 때문에 그 인간이란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간이란 사람이 가족이 그 친구를 관리해 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물론 맞죠. 산에서 돌아다니는 그 개들 그리고 막 그 친구들이 병을 몰고 사람을 해치면 당연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관점은 그 친구들은 애초에 말도 못하고요. 생각도 사람보다 못해요. 그래서 동물이었던 거고 야생 동물이라 불렸던 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근데
그 친구들을 관리하는 게 아니고 저는 애초에 그 친구들은 가족이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그 관리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애초에 그 원인부터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암을 암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보다 지금은 막 암을 치료하는 방법을 홍보하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유기한 사람이 문제다라고 네, 말씀 주시는 그래서 건가요? 차라리 애초에 그런 후에 막 버려진 강아지들에 대해 어떻게 관리할까 보다 그 전자로 그 원인을 찾아서 그 책임감이나 그 강아지를 데리고 올 때에 뭐 어떤 정부에서 그런 정책을 내거나 아니면 진짜 유기를 하지 못하게 데려가면 뭐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가는 거거나. 유기를 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정책화할지는 조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칩을 뭐 넣는다거나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하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뭐 강제화할 건지 아니면은 그 비용은 뭐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실제로 경제적인 이유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하기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수술비를 감당할 수 없거나 이렇게 해서 뭐 내보내게 된 거나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보험의 영역이나 이런 것도 쪼끔은 논의를 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예. 요 얘기는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인제 유기를 막기 위한 정책으로 어떤 거 좀 고민해 보신 거 있으실까요? 외국 같은 입장에서는 뭐 라이센스나 아예 가족으로 넣어주는 약간 주민등록상에 뭐 비슷하게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문서적이나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정해진다면 버리는 확률이 좀 낮아지지 않을까. 버리는 수도 낮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혹시 이런 쪽 정책은 안 다루시죠? 유기를 못하게 하는 법? 그런 쪽을 다루지는 않는데 제가 생각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저는 이제 말씀하신 되게 좋은 말씀입니다. 그냥 이게 아예 처음부터 받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유기하지 않게 만드는 게 당연히 가장 중요하지만 이제 두 가지로 가야죠. 이미 나와 있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나와 있는 애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어떻게 이 숫자를 줄여서 밖에서 그 야생처럼 돌아다니는 애들을 줄일 거고 그리고 원천적으로 그 버려지는 유기종 동물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가 두 가지 방법을 같이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아까 뭐 김은성 선생님도 얘기를 했지만 마이크로칩을 이용해서 그 방식 그 고양이든 개가 누구하고 입양이 됐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사람들의 교육인 거죠. 동물이 반려동물이 더 이상 내가 그냥 키우는 그냥 뭐 내가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가 아니라 굉장히 큰 책임감과 가지게 되고 하게 되었을 땐 내가 그만큼 큰 안 좋은 어떤 불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교육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 내가 동물을 입양했을 때 최소 얘네의 수명까지는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을 때 그러니까 입양을 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옆집에서 누가 키우다가 한 마리 있는데 가져가 볼래라고 해서 그냥 어디 키워보다가 이거 안 되겠네 하는 그런 식의 그 책임감으로 반려동물 키우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려면 이제 그 동물을 반려동물을 이렇게 키우려고 마음 먹었을 때는 굉장히 큰 교육과 시간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이렇게 컨트롤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등록제라고 해서 얘가 혹시나 실수로 밖에 나왔을 때 마이크로칩 같은 걸로 찍었을 때 얘는 누구네 집 개다, 누구네 고양이다라고 했을 때 그 기준을 찾아주고 마찬가지로 이 더 이상 키울 수가 없게 됐을 때는 이제 뭐 다른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다른 집에 입양을 시킨다거나 할 수 있게 소개를 하거나 어떤 방식으로 해서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집을 찾아서 인계해 줄 수 있게 그래서 이런 나올 수 있는 원천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네. 네. 물론 교수님 말씀 다 맞고 지금 나와 있는 애들도 중요하고 그 전에 지금 원인을 제공하는 친구들도 중요한 거 다 맞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거는 막 원인만 봐라 이게 아니고 일단 물이 흐르면 앞구리를 잘라야지 막아야지 뒤에 물이 안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흐르는 애들은 알되 일단 원인을 없애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더 붙여서 아까 전에 생각이 안 나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하우스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브리딩을 해가지고
전문적으로 하시는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브리딩을 해서 직접 입양을 하러 온 분들하고 면접을 봅니다. 면접을 봐 가지고 이분이 정말 괜찮은지, 집이 어떤지, 집에 마당이 있고 그 친구가 살아갈 정도로 이 주인의 책임감이 있는지, 그리고 지위가 있는지 이런 걸 다 판단하고 분양을 해 준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보면 뭐 개농장도 있고요.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애견숍도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애초에 거기에 대한 정책이나 규율이 너무 가볍고 너무 느슨하기 때문에 이 일이 발생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게 그 부분들을 어차피 나라가 할 거면 나라는 힘이 세잖아요, 어차피. 그러니까 그렇게 힘이 센 게 들어올 거면 그 원인이나 정책이나 그런 쪽으로 바꿔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말씀하신 거 다 받고 제가 사실 주변에 조금 특수한 동물들을 반려동물로 키우는 친구들이 많아요. 뭐 뱀이라든가 도마뱀이라든가 뭐 악어라든가 이런 좀 특수한 애들을 키우면서 이제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교육이 만연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찾아봐도 정보는 나오고. 그런데 그 친구들은 일단 그런 양서 파충류 쪽에 진심이기 때문에 뭘 찾아보려고 해도 자격증 공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자격증 공부할 정도의 수준의 공부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옆에서 보면서 '나도 한번 해 볼까?' 해 가지고 같이 공부를 하다가 문득 든 생각인데 조금 궁금한 게 양서 파충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 본인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집에서 브리딩을 해 가지고 뭐 이렇게 분양을 할 수도 있는데 강아지와 고양이 같은 경우를 접목을 해서 생각을 해 봤을 때 그 분양받는 사람들이 약간의 인간 자격증처럼 국가에서 공인한 인증하고 공인된 그런 장소에서 일정 수준의 교육을 받고 자격을 갖추면 그때 이제 뭐 애견숍이라든가 브리딩이라든가 뭐 이제 하우스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곳에 가서 분양을 받을 때 쪼끔 더 자격이 주어지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저런 문제가 터졌다라는 걸 봤을 때 막 물어 죽이는 사건도 있잖아요. 강아지가 다른 사람을 뭐 물어 죽였다거나 이런 거 봤을 때 정말 그 주인이 교육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감수성을 키워주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통제가 좀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그런 제도가 실행이 가능성이 있는 건지 그리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뭐 수요라든가 뭐 이런 게 쪼끔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강아지뿐만이 아니고 고양이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아까 저는 브리더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티카에서 인정을 받은 브리더예요. 저는 다 서류를 넣었고 그쪽에서 공인을 해 줬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는 티카 내에선 공인된 브리더인데 제가 분양하는 건 괜찮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면접을 보잖아요. 불안해요. 내 새끼가 어디 가서 안 좋은 취급 당하고 버려질까 봐 되게 불안한데 만약에 그렇게 자격증 형태를 가지고 있는 입양자가 나오면 저는 좀 안심할 것 같거든요. 이거는 제가 브리더 입장에서 봤을 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게 쪼끔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건가?' 싶은 의문점이 좀 들었었습니다.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를 혹시 먼저 답을 주시고 말씀 주셔도 될까요? 네. 네. 저는 실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도 뭐 이제 또 라떼는으로 가면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야생동물 잡는 거를 그렇게 이상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뭐 심지어는 우리 대학생이 있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본이 자동차 배터리 있죠. 이렇게 지고 가셔 갖고 계곡에 이렇게 찌익 넣으면 예 물고기나 그 애들이 떠올라요. 전기 쇼크로. 몰라요? 몰라요. 예 개구리나 물고기들이. 예 하니까. 예 지금은 못 하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때는 그렇게 잡는 게 불법도 아니었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물고기 잡고 그거 끓여 먹든가 튀겨 먹든가 예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밀렵도 엄청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잡아먹고 했었는데 지금은 자연스럽게 교육과 규제로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야생동물을 잡아서 잡아먹는다는 사람 생각이 거의 별로 없죠. 그리고 배터리를 갖고 물고기를 잡는다라는 생각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천천히 우리는 그 야생동물권이라는 것들을 지키고 이 규제 안에 우리가 그 야생동물을 잡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규제 안으로 집어넣고 법률로 만들어
것처럼 그럼 사람들의 인식도 점점 바뀌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반려견을 예전에는 우리가 그냥 당연히 키워서 그냥 애색 뭐 5마리 낳았어. 그럼 누구 너 가져갈래? 하고 하는 그냥 그 정도 수준의 그냥 브리더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책임감이 이나 어떤 규제 없이 뭔가 반려동물을 이렇게 주고받았다고 하면 이제 점점 국가에서 아주 강압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교육과 그다음 규제, 그다음 법률을 종종씩 정책을 만들어가면서 동물들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그 우리 반려동물로서 책임감 있게 키워질 수 있게 하게 하는 제도를 분명히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잠깐 나왔지만 동물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는 낚시하는 게 그냥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가서 낚시 잡으면 되죠. 바다에 가서 낚시를 잡든. 하지만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 보면 퍼밋을 사야 돼. 내가 몇 마리 잡겠다. 그럼 돈을 그만 3마리 잡겠다 그러면 3마리에 대한 돈을 냅니다. 그러고 나서 딱 3마리만 잡으면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낚시꾼들한테 몇 마리 잡을 거냐고 5마리 잡을 거야. 돈 주세요. 그러면 지금 사람들이 인정하겠어. 왜? 그냥 떠다니는 물고기 잡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죠. 왜냐면 이 동물도 야생동물도 어떻게 보면 자원이고 그다음에 걔네 개체 수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너무 많이 잡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점점 교육과 정책을 통해서 어떤 레저나 이런 것과 고려해서 이렇게 정책을 만들어가서 어떤 사람들의 그 인식 수준과 이런 것도 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반려동물 브리딩이나 아니면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감 같은 것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게 네네. 음, 라이센스, 교육, 정책, 제도, 뭐 정부 관련된 말씀을 여러분들 많이 해주시는 거를 듣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런 방식들이 전부 실현 가능한지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을 생각해 보면 결국 이러한 것들이 가능한지 또는 가능하지 않은지는 결국 비용 문제로 또 비용을 누가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 공감대 문제로 귀결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애완동물을 한 번도 키워본 적이 없고 또 앞으로도 키우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제가 애완동물을 기르는 분들을 위해서 또는 애완동물을 위해서 내가 낸 세금이 쓰여지는 게 맞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아무런 어 수익이라든가 또는 뭐 이익이라든가 뭐 감정적인 이익까지 포함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공감대가 광범위하게 이끌어나지지 않으면 그 국가의 어 자금이 그쪽으로 투여되기가 어려울 거고 그렇다면 결국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 라이센스든 교육이든 정책이든 제도든 결국은 실행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국가의 세금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런 그 애완동물을 기르는 사람들한테 애완동물 보유세를 정기적으로 거둘 것인지 또는 단순히 이네들이 뭐 닭처럼 2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는 것도 아니고 양계장에 있는 닭처럼 닭을 기르면 13년, 15년, 17년 살잖아요. 애완동물로 십수년간을 기를 텐데 그러면 처음에 구입했을 때 내는 세금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주기적으로 계속 보유세를 받아야만 이러한 정책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시행을 할 텐데 만약에 기르지 않는 사람들한테 부담을 시키지 않는다면요. 그러면 결국은 생기는 게 밀거래가 또 생길 확률도 높고 왜냐면은 이 부분에 대한 보유세라든가 애완동물세를 거부하는 사람들 때문에 밀거래가 생길 확률도 높고 그러면 결국 실현 가능성은 점점 더 멀어질 텐데 그럼 결국은 이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 어떻게 부담시킬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부담을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먼저 선행된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건지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코멘트라고 생각하고요. 네. 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호주에 호주에서 인제 그 애완동물들 분양을 할 때 아주 커다란 인제 업체에서 인제 거기도 라이센스를 지급을 하고 교육을 인제 뭐 며칠 동안 받고 그걸 인제 인증 시험을 쳐 가지고 허락이 된 사람한테만 가는데 거기는 운영 비용을 어떻게 되냐면은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 게 아니고 인제 그쪽에서 물건 상품들을 파는 것들을 좀 저렴하게
그렇게 작업을 해서 그거를 가지고 운영 비용을 대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든 게 이제 인건비나 이런 것들도 분명히 만약에 이제 라이센스가 아무리 발급이 됐다 하더라도 이제 정기적으로 어쨌거나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결국에 사람이 들어오는데 또 모니터링하는 것도 시간과 돈이 들어가고 인력비나 요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을 저도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일단은 두, 예, 두 가지 정도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는 기존에 우리가 동물 관련해서 지출하고 있는 예산들이 있을 거예요. 그중에 조금 세이브할 수 있는 부분들을 아껴서 뭐 다른 방식으로 좀 더 나은 방식으로 지출을 하는 방식이 있고요. 아니면은 그 말씀 주셨던 내용처럼 새로운 세금을 부과할 때는 어떤 조세 저항에 부딪힐 수 있는데 그 관련 조세 정의에 우리가 어떻게 사회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은 얘기를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를 조금 해보죠. 그러면은 아, 이 네, 그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애완동물 전반적인 그런 동물들 관련해서 지출되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관리 예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 중에 우리가 조금 줄여볼 수 있을 만한 예산 어떤 거 있을까요? 아, 위, 위험한 얘기면 넘어갈까요? 아, 네, 줄일 수 잠, 있는 예산이요? 잠시만요, 교수님. 위험한 얘기면 넘어가겠습니다. 네. 예, 요 위험한 얘기가 될 수 있으니까 예, 어떤 예, 제가 모 부처의 대사를 깎아서 써야 된다라고 하는 순간 저는 네, 네, 그 부처 안녕.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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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이거 위험한 얘기일 수 예,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지금 저희가 애완동물에 버려지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좀 길게 하고 있는데요. 이게 과연 생태 정치에서 다루어야 될 이슈인가에 관한 거를 조금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당연히 우리는 그러니까 제가 어제 얘기를 했던 개념인데 제가 생각하는 정치라고 하는 것은 사회의 자원을 우리가 합의하는 곳에 재배정하는 것, 올바른 곳에 배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람이 먼저지 동물이 뭐 아무리 중요해도 사람이 먼저잖아요. 근데 이 예산을 동물에 관한 예산이나 법이나 시스템을 지금 고민하는 게 맞냐, 더 급한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물론 그게 먼저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다만 어 우리 주변의 동물이나 식물을 귀하게 여기는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사람의 인권이나 이런 것도 귀하게 여겨요. 동물을 함부로 죽이고 이러는 나라에서 사람들의 인권을 섬세하게 대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선진국들은 다 우리 주변의 다른 존재들에 대한 권리도 어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우리는 이미 선진국에 도달해 있는 나라라 당연히 걔네들의 삶과 행복을 고민을 하고 비어 있는 시스템이 있다면 뭐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게 필요한 시기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이게 우리 마음의 문제에만 국한되는 게 아닌 게 애완동물 산업은 관련 산업은 되게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 요건 다 아시죠? 주변에 동물병원, 애견샵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았나?' 싶을 정도로 되게 많아졌잖아요. 가까워졌고 접근성도 좋아지고 막 그렇게 됐거든요. 그만큼 그 영역에 돈이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저는 출산율이나 이런 영역과도 뭐 상호 보완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뭐 다음 세대나 우리의 삶의 방식을 결정하는 되게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조금 길게 다뤄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약간 교수님 조금 더 말씀하실 거 있을까요? 아니면 방향을 좀 바꿔도 될까요? 바꾸셨을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그러면 조금 이게 이견이 있는 영역보다는 조금 자명한데 아주 좀 빠르게 보완이 됐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크게 관심이 없는 분야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이지 않는 죽음들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민경님 혹시 최근에 죽음을 경험하신 본인의 죽음 말고요. 다른 개체의 죽음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시죠? 그 얘기 좀 들려주실래요? 야생동물에 국한된 건가요? 네, 야생 어떤 거 말씀 주실 거예요? 많아요. 주변에 죽는 친구들이 많죠. 네. 맞습니다. 얼마 전에 닭도 우리 친구죠. 네. 네. 지금 저희가 있는 곳이 시흥인데 이 시흥이 굉장히 자연 친화적으로 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닭도 키우고 있고 사냥도 키우고 있고 강아지도 키우고 있습니다. 그 강아지는 특히나 사냥에 특화된 진돗개예요. 근데 그 진돗개가 얼마 전에 이제 새끼를 낳으면서 키우면서 이제 교육을 하겠답시고 온갖 것을 잡아 죽이고 있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네, 뭐 그런 죽음도 있는데 가장 좀 기억에 남는 게 저기 보시면 유리창에 하얀 자국이 나 있어요. 저게 새똥 자국입니다. 저기에 이제 새가 어느 날 갑자기 딱 나갔는데 새가 기절해 있는 건지 뭔지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기절했나 봤는데 죽어 있더라고요. 어디서 부딪혀서 죽었나 했더니 유리창이에요. 그 유리창에 그 원인 분석을 해보니까 유리창에 반사된 나무를 보고 숲인 줄 알고 돌진을 했다가 꽁 해서 죽은 경우인데 이런 사례를 보고 찾아보니까 되게 이런 좀 조류 충돌해서 죽는 사건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참, 예. 그래서 지금 근데 좀 충돌이 되는 게 그 조류 충돌 방지 스티커가 있잖아요. 그거를 붙이자니 당장에 여기에 경관이 헤쳐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볼 수 있는, 사람이 볼 수 있는 그런 풍경이 헤쳐지는데 또 밖에서 날아드는 새를 보면은 붙여야 될 것 같고, 이 좀 딜레마에 빠져 있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정말 충돌 방지 스티커밖에 답이 없는 건지, 음. 이게 조금, 아마 이종구 교수님께서 답을 잘 주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그 전에 조금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어, 이게 정책의 영역으로 들어오려면 약간 의무화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공공기관 건물들 많이 짓잖아요. 그리고 사실 그냥 일반 건물들도 지금은 이제 에너지 효율을 어디까지 달성을 해야 된다, 단열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거를 사회 차원에서 협의를 해요. 협의를 하는 게 뭐 탄소 배출이나 이런 차원에서 그런 게 들어가는 거죠. 근데 유리창 충돌이라는 건 되게 허무한 죽음이잖아요. 사실 고양이가 새를 사냥하는 거는 저는 자연스럽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고양이가 부자연스럽게 많아지는 건 문제지만 존재하는 고양이가 사냥하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새가 날아와서 유리창에 부딪혀 죽는 건 되게 허무하고 아무 의미 없는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의 작은 생물들이 그렇게 허무하게 의미 없이 죽어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붙인다는 게 예쁘냐 안 예쁘냐 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부분이지만 자연을 대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를 정하는 거고 그거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건물이 그런 필름으로 다 도배돼 있으면 사람들이 뭐 외국 사람들이 보고 "저건 뭐예요?"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이러이러하다."라고 하면 그게 저는 선진국의 국격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자연을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공공기관 건물은 저는 당연히 의무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개별 건물에도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관련 법을 정비하거나 뭐 예산을 배정하거나 뭐 이런 노력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어 뭐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도 저는 잘 모르고 아직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필요한 일인지 아니면은 뭐 그런 것들을 교수님께서 조금 답변을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조류 충돌 방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혹시 많이 오늘 말씀해 주신 선생님처럼 오늘 저도 예전에 많이 느꼈던 건데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뭐가 창문에 쿵 하는 소리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조류 충돌이었고요. 저도 봤을 때 혹시나 보신 분 경험해 보신 분은 있지만 바로 죽었을 때 되게 어떻게 보면 트라우마 같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품을 무는 경우도 있고 막 이렇게 사실 이렇게 좀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되게 이게 단지 그냥 죽음뿐만 아니라 그걸 본 사람한테도 되게 충격으로 좀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조류 충돌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하셨지만 원인이 바깥에 있던 새가 이제 뭐 반사된 숲을 통해서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혹시 방음벽의 투명한 지역의 저 건너편에 있는 나무 속으로 가려고 하다가 부딪힌다거나 두 가지 방식의 때문에 이제 조류가 충돌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냥 정말 아무 의미 없는 죽음인 거죠. 근데 그리고 또한 이 숫자가 우리가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새들이 충돌로 죽습니다. 또 문제점은 가리지 않는다는 거죠. 멸종 위기 종이든 그냥 일반 종이든 뭐
특히 멸종위기종이나 뭐 맹금류 뭐 이렇게 좀 새를 사냥하는 애들은 사냥에 좀 몰두하다거나 눈에 시각에 밀두하다 보면 부딪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찾아보면 뭐 샘의 천연기념물 멸종위기종들 뭐 이런 애들이 많이 이렇게 조류 충돌에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산의 문제고 어떻게 하면 이걸 더 충돌을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유리를 안 만드는 거죠. 벽으로 막아버리면 괜찮겠죠.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밖을 보기 위해서 창문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거기에 테이프를 막듯이 붙여버렸어. 까맣게 붙여버렸어. 그럼 우리는 밖을 보는 걸 포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쾌적하고 살기 위해서 숲속에 있었고 나무가 있고 한데 그러니까 그 중간 새가 충돌하지 않게 하면서 우리도 밖을 볼 수 있는 그 권리를 둘 다 만족시키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뭐 이런저런 방법을 찾다가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 처음에는 이제 저도 요즘에도 많이 보이는 거 되게 이걸 얘기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방음벽에는 보면 맹금류 스티커가 아직 붙어 있잖아요. 맹금 예, 그 독수리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예, 없습니다. 예전에는 그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붙였겠죠. 근데 효과가 없어요. 그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근데 그 비교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전에 있었을 때 없었을 때를 비교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있기 전에도 모니터링을 오랫동안 해오고 그다음에 다시 설치한 다음에 이렇게 연구된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저희는 이제 저는 그 조류 충돌 방지 테스트하는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새냐 인식하냐 아니냐 새를 맹금류 이렇게 놓으면 맹금류잖아요. 이게 맹금류 모양이라고 하면 근데 이걸 반 잘라서 이렇게 반대로 놓으면 새 모양 아니죠. 근데 면적은 똑같죠. 그러면 효과는 거의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새로 인식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황당한 경우도 많은데 이제 그 지금 우리가 맹금류 스티커라고 붙여놓은 맹금류들은 대형 독수리류예요. 대형 수리류라고 볼 수 있죠. 걔들은 새 사냥을 많이 하지 않아요. 예. 아니요. 비행 속도에서 차이가 나서 비행 스킬의 차이가 나서 그 큰 수리들은 작은 새를 잡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뭐 그 TV에서 보면 이제 까치가 이렇게 큰 애 콕콕 이렇게 괴롭히는데 별 반응 못하고 쫓기거나 하는 이유가 있죠. 왜? 이 둔하기 때문에 얘 비행 그 스킬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얘들은 날개도 크고 덩치가 크기 때문에 만약에 가만히 있네면 가서 딱 잡으면 얘가 힘이 더 세겠죠. 근데 얘가 때리고 빠지고 하는데 반응을 못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은 새들, 조류 충돌에 많이 발생하는 새들을 잡는 애들은 작은 매들이에요. 그래서 그 매여도 효과가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그 스티커들은 큰 수리들이죠. 이제 무지에 대해서 효과가 없지만 우리는 그때는 그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설치해 놓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건 예산을 얼마 넣느냐 이게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효과가 있느냐 어떤 패턴 어떤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그 조망권과 그다음에 그것도 보존하면서 얘들이 충돌을 막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걸 어떤 패턴, 어떤 재질 이런 것들 통해서 얘들이 막을 수 있는지를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그래서 효과가 있는 방안을 말 그대로 그 공공기관에 부터 시작해서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공공기관에 이제 조례에는 들어가 있어요. 최근에 그, 그 공공기관에는 야생조류 충돌 방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는 조례가 들어가 있긴 한데 그게 구체적으로 뭔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실제적으로 연구를 통해서 효과를 입증된 방식을 이런 방식 이상은 해야 된다라고 구체적으로 연구를 통해서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예를 들어서 우리 공공기관에서 맹금 스티커를 붙였다라고 해도 우리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정확한 효과가 있는 방식, 그 효과를 검증하고 그 효과가 있는 방식 이상은 해야 충돌 방지된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방안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R&D 영역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게 우리는 그 새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유리창 충돌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고 해결하려고 예산도 썼잖아요. 그런 큰 맹금류 스티커를 붙였다는 건. 근데 효과가 없었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런 똑같은 정책이 있고 예산을 쓰더라도 디테일이 훌륭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전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 디테일을 만들어 주는 거는 뭐 R&D 예산 같은 건데 그런 것들이 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들으면서 했고요. 생물 다양성에 관한 얘기로 좀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쪼끔 더 우리는 더 다양한 종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개나 고양이 같은 애완 반려동물에서부터 우리 근처에서 살아가는 조그마한 작은 새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음 저는 궁극적으로 이게 우리의 토양, 토지, 대지, 국토? 국토죠. 죄송합니다.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국토를 어떻게 관리할지에 관한 영역을 다룰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우리가 숲에 관한 이야기를 굉장히 앞 시간에 길게 했었고 그런 것들이 제공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이 인제 생물 다양성에 관한 거잖아요. 우리 주변에 그런 새나 작은 동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숲이 제공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서식지의 보전이나 이런 쪽 얘기를 쪼끔 더 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서식지를 만드는 작업들을 주로 하고 계시잖아요. 네. 고쪽에서 어 하고 있는 일들을 좀 소개해 주시고 어 동물이랑 관련된 얘기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전에 앞에 나왔던 얘기를 조금 더 가져가도 되나요? 네. 네. 그 생물 다양성이랑 야생동물의 죽음에 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왜 생물 다양성이 보존을 한다, 생물 다양성을 높인다라는 말이 다양한 생물을 지키는 것도 좋겠지만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영역에서도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는 활동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 다 계신가요? 네. 지나가다가 죽은 고양이만 봐도 굉장히 많이 놀라시죠? 그날 하루 막히죠. 직접 치면 더 그렇죠. 문제가 되겠죠. 음. 도로는 인간의 영역입니다. 서식지를 단절시키는 존재였죠.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죠. 다들 인지는 하고 있죠. 사실 해결법은 정확히 제시는 못하는 상태고요. 그러면 가까이 우리는 생각은 해볼 수 있는데 이 생각을 정책화시키거나 도입시키는 역할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고양이가 죽어 있거나 뭐 작은 소형 포유류들이 도로에서 죽어 있는 지역이 어디였는지 기억이 혹시 나십니까? 중앙분리대입니다. 중앙분리대. 도로의 중앙분리대에는 막혀 있죠. 길을 가로질러 가는데 탈출을 못 해요. 그러면 분리대를 점형으로 한다거나 중간에 구멍을 뚫는다거나 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도 되고 고라니, 노루 구조를 어디서 많이 하는 줄 아세요? 농수로입니다. 많이 빠지죠. 그럼 농수로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일정 간격마다 탈출구를 만든다든지를 생각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거기에 또 R&D가 들어가야겠죠. 얼마나 어디에 필요한지. 근데 그거는 제가 전국은 아니라서 당장은 뭐 1km마다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이디어가 있는데 정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거는 그냥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던질 수 있는 논의가 아닐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한마디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굉장히 중요한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친환경 고속도로라는 단어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고 보고 좀 약간 웃었었는데 물론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담겨 있는 개념일 거예요, 친환경 고속도로라는 거. 근데 사실 서식지나 야생동물의 관점에서는 '친환경 고속도로라는 게 존재할 수 있나?'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고속도로는 서식지 단절에 강력한 구조예요. 그렇긴 한데 말씀 주셨던 내용들을 어떻게 보완할지는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여기서 근데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고라니나 이런 친구들 많이 치이잖아요, 차에. 고라니가 근데 그 요게 관점에 따라 좀 다른 게 운전을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고라니가 갇혀 있거나 죽어 있거나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럴 수 있는데
사실 농민들 입장에서는 아시죠? 고라니가 굉장히 그러니까 유해조수에 관련 규정이 있죠. 그럴 정도로 좀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고라니나 멧돼지 같은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농촌에서는 되게 삶의 아주 중요한 일부예요. 그러니까 요런 친구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를 잠깐 짚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교수님 말씀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기존 알겠습니다. 아, 네. 일단 고라니하고 멧돼지가 굉장히 이제 농민들한테는 되게 음, 증오의 존재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그 곡식이나 뭐 작물들을 이렇게 해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고라니가 되게 싫어하는데 반대로 아시다시피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고라니는 멸종위기종입니다. IUCN 레드리스트에서 지정된 멸종위기종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너무 많은 거죠, 개체수가. 그래서 멧돼지도 그렇고 멧돼지는 뭐 전 세계적으로 많이 퍼져 있긴 하지만 이제 멧돼지와 고라니가 이제 어떻게 이게 국민들이나 농민들한테 굉장히 많은 피해를 받고 특히 멧돼지 같은 경우는 뭐 도로에 출혈한다거나 뭐 요즘에는 또 ASF라고 돼지열병이나 아프리카 돼지열병 같은 거에 의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그 이제 증오하는 싫어하는 대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요 조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뭐냐면 어느 정도가 적정 개체수일까? 개들이 어느 정도가 있게 나는 것이 좋을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몇몇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동물을 왜 죽여? 왜 관리해? 야생동물 걔네들이 잘 살 수 있게만 해주면 되지. 자연이 좋아지면 걔들 개체수도 많아지지. 그러면 걔네가 사는 공간이 있고 우리 사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 그럼 예전에 미국이나 큰 좀 땅덩이가 크거나 이제 서식지가 큰 공간에서는 어, 한계 수용력이라고 하는 캐링 캐퍼시티라고 하는 게 그 서식지 안에서 몇 마리가 살 수 있는지를 이렇게 계속 계산해서 요 정도 개체군을 유지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개념을 가졌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고민을 해봤던 거죠. 예를 들면 뭐 지리산에 반달가슴곰이 몇 마리 살 수 있을 것인가, 뭐 어디에 뭐 여기에 한계 수용력 총 살 수 있는 개체수가 몇 마리야? 이런 것들 고민해봤었는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약간 조금 다루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왜 그렇겠어요? 왜 우리나라에서는 그 캐링 캐퍼시티나 한계 수용력 몇 마리까지 살 수 있을까라는 개념 조금 적용시키기 어려울까요? 네. 땅이 좁아요. 땅이 좁은데 좁은 것만에는 문제는 아니죠. 맞습니다. 주변에 서식지 근처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살아요. 작물도 많고. 그러니까 여기 이 서식지 안에는 100마리만 살 수 있는데 걔들이 조금만 옆으로 가면 논이 있고 밭이 있어요. 그러면 100마리가 자기들끼리 잘 살 수 있냐? 그게 아닙니다. 100마리가 안 돼도 얘들은 밑으로 내려오겠죠. 100마리 넘으면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나오고. 바로 옆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개체수를 어느 정도로 유지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단순히 그냥 산술적인 아니면 서식지의 개념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리고 그럼 개체수가 늘어났어. 그럼 개체수가 늘어나면 늘어난 대로 있을 수 있잖아. 좋잖아. 나 동물도 많이 보고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개체수가 늘어나면 갈등이 생기는 거야. 사람들. 갈등이 아까 방금 얘기했던 이제 경제적인 피해를 주기도 하고 뭐 사람들한테 위협하기도 하고 등산객들하고 만나서 사람들이 놀라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계속 이제 개체수가 늘어나잖아요. 그럼 그 갈등 때문에 결국에는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폭발하는 그러니까 못 참는 순간이 생기는 거죠. 아니면 갈등이 너무 커지는 순간 예를 들면 지금의 고라니가 로드킬이 너무 많이 난다거나 아니면 작물을 너무 많이 한다거나 사람들이 농사 짓는 사람 우리 못 짓겠다 농사 이러다가 아니면 돼지열병처럼 아프리카 돼지열병처럼 질병이 너무 많이 급속하게 퍼진다. 그럼 어떻게 됐어 사람들? 증오와의 감도로 다 죽여. 지금 그 멧돼지가 거의 엄청나게 많이 죽고 지방아시아 잡고 있거든요. 사냥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개체수가 우리가 그냥 냅뒀다고 해서 개체수가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 사람들이 인내하지 못하는 순간에는 이렇게 싹 잡아서 죽여서 개체수 낮추는 거예요. 그럼 동물한테도 그렇지 않은 거고 사람도 그때까지 버티다가 못 참아서 증오가 생기는 거예요. 동물한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동물 개체수 같은 걸 이 개체수가 사람들하고 같이 살 수 있을 만큼의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개체수를 좀 유지시켜 주는 것이
사회적이나 경제적으로 피해를 좀 적게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사람들의 갈등을 좀 줄여서 그게 동물한테도 어떻게 보면 좋은 정책일 수 있고 사람한테도 좋은 정책이 공존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이제 정책적인 좀 개입이 들어가야겠죠. 우리 국토에서 아니면 이 지역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어떻게 할 거고 어느 정도까지는 하면 이렇게 되겠다. 이 정도는 국민들, 농민들 의견 들어보면 이게 너무 많으니까 조금 개체수를 뭐 반대 이동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좀 조절을 한다거나 아니면 암컷을 좀 사냥을 해서 좀 개체수를 줄인다거나 뭐 이렇게 하면 소수스럽게 이렇게 잘 줄여나갈 수 있거나 아니면 공존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지만 계속 증가한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야생동물은 번식 속도가 엄청 빠르거든요. 특히 초식동물 같은 경우는 이제 기하 갭수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 개체수가 증가했을 때 이 받는 피해나 뭐 이런 것들이 계속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생동물 피해에 대한 보상은 어, 어, 농림부에서 행정부에서 농림부여야 되지 않을까요? 저도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그 피해 보상을 잘 요청하지 않아요. 하나 요청. 자, 네, 요거 먼저 진행하고 해도 될까요? 지금 줌에서 한세롬 박사님께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요거 박사님께서 주신 의견이니까 어, 예, 이입을 위해서 민경님께서 좀 읽어주실 수 있으세요? 네, 한세롬 박사님의 말씀이고요. 네. 정책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예산을 디테일하게 편성하는 데에는 연구도 중요하지만 대다수 국민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동물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감정이입이 많이 되는 만큼 연구 결과와는 다르게 예산이 잘못 편성되고 있는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일상생활과는 떨어져 있지만 안병규님께서 얘기하신 생물 다양성의 문제가 장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종종 듣고 있어요. 하지만 생물 다양성에 대한 관심이 적어서 생물 다양성을 지킬 수 있는 생태계 보호와 보건 예산이 적게 편성되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그러니까 연구 결과와는 달리 사람들의 감정에 의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정책들 그런 거 사례 좀 얘기해 보면 어떨까 하는데 이거 사례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너무 조심스럽나요? 예, 이게 저는 사실 이 부분이 뭐 길고양이에 대한 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거는 나중에 한번 얘기를 뭐 다른 자리에서 다시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거는 제가 걱정하는 거는 데이터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에 뭐 특정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나 담당 부처의 공무원이나 뭐 연구자들이 계시면 데이터를 놓고 거기에 대한 우리의 결정이 맞는 건지를 같이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일종의 방어권에 대한 보장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각자의 의견이 다른 부분은 우리가 그냥 우리의 의견을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같이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요거는 약간 얘기를 미뤄두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말씀 주실래요? 네. 어, 저는 약간 아까 전에 사람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동물과의 뭐 사건으로 통해서 발생되는 거 말고 그냥 약간 간접적인 느낌으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것도 개체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어릴 때 키우던 거북이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미국의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무슨 거북이였거든요. 미시시피 붉은 귀거북일 겁니다. 그거 아니었습니다. 붉은 귀거북 그, 아니에요? 그 뭐지? 이렇게 그 끄트머리에 있는 거 아니요. 그 미국 나라 플로리다? 네. 플로리다 거북이 얘긴데요. 플로리다 거북이 얘긴데 그 수컷 한 마리당 여성 비율이 암컷의 비율이 120마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 보고 솔직히 좀 부러웠어요. 아니 어떻게 이 얘기 계속 하실 건가요? 아니 그걸 떠나서 그리고 한국에서도 두꺼비로 치자면 그 한 마리 비율에 10마리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만 가다 보면
그 변화라는 게 한쪽으로만 진행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요? 무슨 아니 말씀 주세요. 저 굉장히 예. 어제에 이어서 좀 조용히 넘어가라 했더니 말씀 주세요. 네. 그러니까 변화라는 게 한쪽으로 계속 네네네네네. 진행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 변화 끝에는 솔직히 말하면 멸종이란 게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만약 그걸 변화시킨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자이언트 점프 뭐 많은 말이 있지만 크게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간이. 근데 지금 인간은 끝없는 발전, 욕망을 향한 끝없는 발전에 있는데 그거를 멈출 수 있을까? 아 이게 약간 개념을 좀 확실히 해야 될 게 수컷 한 마리당 그러니까 암컷을 여러 마리 거느리는 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렘 같은 형태로. 그런 종의 그러니까 짝짓기 비율에 관한 얘기인지 아니면은 알이 100 개가 까졌는데 수컷이 하나 나오고 암컷이 99 마리 태어났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지. 그 얘기가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듣기로는 네. 제가 아는 정보까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네. 그 아까 플로리다 거북이 같은 경우는 31도라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 이해했습니다. 산란할 네. 시기에 31도 이상의 온도에서 산란을 하게 되면 네. 암컷의 비율이 올라가고 네네네네. 악어 네네네. 얘기를 들었는데 악어 같은 경우는 34도 이상일 때 암컷이 나온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런 것 이해했습니다. 같이 기온이 변하고 하는데 네. 그거를 바꾸려면 진짜 뭐 어저께 말씀하신 것 같이 큰 변화가 아. 필요한데 그게 가능할지. 잘못 이해해서 굉장히 위험한 주제로 빠질 뻔했군요. 아 잘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응. 성욱 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는 이제 어 제가 먼저 요약을 하고 넘겨 드릴게요. 이게 파충류나 이런 애들 중에 알이 부화하는 온도에 따라서 성별이 결정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기후가 변화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따뜻하면 수컷, 뭐 쪼끔 덜 따뜻하면 암컷 요렇게 태어나는 거죠. 근데 적당한 온도에서는 비슷한 비율로 태어나는데 온도가 따뜻해지면서 특정 성별의 비율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태어났는데 알이 100개 까졌는데 다 암컷 이러면 걔네는 다 번식 못하고 다음 세대로 못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네네. 기후 변화에 의해서 그런 성별을 온도에 관한 성별을 결정하는 종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굉장히 빠르게 위기에 처하고 있다.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이런 거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거 굉장히 위험하고 또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서식지 안에서 보전하는 방법이 있고 서식지 밖에서 보전하는 방법이 있어요. 서식지 안에서는 예를 들어서 플로리다의 모래사장에서 걔네를 지켜야 돼요. 근데 온도를 우리가 통제할 수 없잖아요. 그럼 걔네를 그러니까 서식지 밖 어떻게 보면 동물원 같은 데로 데리고 와서 온도를 맞춰 줘서 우리가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해줄 수 있지? 뭐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어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이게 예산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기꺼이 그 비용을 지출해야 되는가? 뭐 이런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 주십시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기후 변화에 따라서 생물 다양성이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고 특히 양서파충류 같이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들은 이제 점점 기온이 한쪽 방향으로 따뜻하게 진행되면서 개체 수가 이제 뭐 성별의 비율이 달라지거나 하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물론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뭐 철새 이동에서도 기후 변화가 철새의 이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뭐 그 서식지 자체가 옮겨지면서 뭐 동물들은 적용할 수 있지만 식물들의 뭐 이동 속도는 조금 더 느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이제 서식지 미스매치 같은 것들이 계속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기후 변화 같이 큰 동력들을 그 동력에 의해서 가는 변화는 어쩔 수 없이 그 우리가 기후 변화를 막는 노력을 시도해야지 뭐 작은 노력이 물론 작은 노력은 임시 방편으로 하는 거지만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기후 변화나 서식지 변화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당연히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아까 잠깐 설명했었지만 이제 인시추 아니다. 현지 내 서식지 내 보존과 서식지 외 보존도 있어요. 아까 말했지만 대안은 어떻게 했어요? 플로리다에 있었지만 거기가 점점 기온이 높아져. 그러면 거기서 애들을 파서 알을 조금 더 높은 지대 위도에 올려놓고 그쪽에 다시 심어놓으면 애들이 거기서 깨어나겠죠. 그럼 이제 성별이 조금 더 유지되고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방법을 찾아가고 있는데 그게 근본적인 원인은 이제
근본적인 원인을 줄여가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이제 기후 변화의 속도를 늦추고 탄소 배출 같은 것들을 좀 줄여서, 그래서 전반적으로 서식지 변화나 그 기후 변화를 줄이는 방법으로 가야 되겠죠. 예. 우리가 하나하나 다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기후 변화로 파생되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기후 변화를 해결한다는 거는 하나의 숙제를 해결하는 것 같지만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득들도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생물 다양성이 왜 중요하냐면 멸종이라는 거는 돌이킬 수 없어요. 이 종이 지구상에서 사라져 버리면 그 종을 다시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제 고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굉장히 빠르게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런 것들에 관해서 인제 결국에는 예전에는 우리가 인제 어떤 종을 사냥하거나 고렇게 해서 그 종이 사라졌다면 지금은 우리가 서식지를 없애버려요. 기후를 바꿔서 걔네가 원래 살던 모래사장이 전혀 서식에 맞지 않게 만들어 버린다거나 갯벌을 매립해 버린다거나 호수를 뭐 없애 버린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서식지를 바꿔 놓음으로써 거기에 살고 있는 애들을 모조리 없애 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이런 지역들을 어떻게 보호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들이 조금 필요하고요. 어제 그 말씀 주셨던 내용 중에 음 네. 카카오톡 대화방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권성옥 선생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이 굉장히 무겁게 다가오는 게 있어서 조금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생태 정치를 하려면 대중의 지지를 얻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어제 윤 군의 말처럼 아직도 환경보다 다른 일에 몰두하는 많은 시민들의 인식을 끌어올리고 환경 문제에 고민하는 사람과 단체의 힘을 모아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한 토론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말씀 주셨는데 요 말씀에 대한 토론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태정치 포럼을 통해서 아주 길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 생태정치 포럼이 나아가야 될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잘 짚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식지 보전이나 어떤 산업에 반하는 이런 영역에 관한 경우도 필요한 부분이고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 기후 변화에 관한 문제도 그렇고 생물 다양성에 관한 문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혼자서 10 걸음 가는 것보다는 10 사람이 한 걸음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모두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모두가 조금씩 행동을 바꾸고 그것들이 표로 반영이 되고 정책에 반영이 되고 요렇게 해야 우리가 문제 해결의 영역에 다가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루는 영역들이 단순히 인제 환경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산업의 영역이나 뭐 출산의 영역이나 기업들과 협력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생태 정치 안에서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고런 부분들에 관해서 계속 이야기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지금 시간이 거의 마무리가 돼서 여기서 이야기는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저희가 기록을 하고 뭐 카카오톡 대화방이나 SNS 채널을 통해서 공유를 해 드릴 거고요. 지속적으로 생태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으시면 말씀 주십시오. 그럼 마무리 얘기는 저는 여기까지 했고요. 그다음에 혹시 계시는 분들 오늘 동물이나 우리 주변의 다른 존재들에 관해서 얘기했는데 생태 정치의 틀 안에서 다뤄보고 싶은 다른 주제, 다음 주제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면 말씀 한 번씩 주시고 제가 마무리 이야기하고 그렇게 마치면 어떨까 합니다. 혹시 네. 그러니까 이게 생태랑 관련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좀 어릴 때 읽었던 책 중에 이기적 유전자가 관련 있는 책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에 개미가 한 예시로 나왔는데 그러니까 일개미 하나가 번식을 할 때 그러니까 이 일개미 남자와 이 일개미가 만나서 번식을 하면 얘한테 주는 유전자가 50%고 이 일개미가 여왕을 도와서 번식을 했을 때 여왕이 낳은 누이가 자기와의 유전자 관계가 75%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약간 유전적인 거를 더 남기고 싶어서 더 보존할 확률이 높잖아요.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 했었는데 그게 우리 사람하고 약간 비슷한 느낌이 들어서 그런 쪽에서도 나중에 대화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네. 말씀해 주세요. 네.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제 정확한 그러니까 팩트를 설명드리면 이제 어 그 교수님
저기 요거는 마치고 정리를. 알겠습니다. 네. 아, 네. 여기 생태정치 포럼에서 다뤄봤으면 하는 주제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주시고 정리를 하고 그거는 끝나고 설명을 드려도 될 것 같은 게 저희가 사실 보통 8시 20분에 방송을 끊거든요. 근데 그 뒤가 굉장히 오래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충분한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니까 네, 간략하게 주제만 좀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 그 에코로드라고 아까 고속도로 막 얘기하실 때 네네 위에 이제 생물들이 강 강남에서 찍힌 걸 한번 봤는데 생각보다 동물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에코로드가 결국에는 그 생태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그런 게 저는 한번 아니면은 이제 도심숲 같은 거나 그런 게 어쨌거나 실행이 된지 됐고 데이터가 쌓여서 그거에 대해 분석이 결과 같은 것들이 나왔을 텐데 이게 과연 이제 얼마나 생태계에 도움이 되고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지 그 내용이 좀 궁금합니다. 나중에 서식지 관한 얘기 다뤄보면 좋겠네요. 아까 말씀하신 거 듣고 갑자기 문득 떠오른 건데 조금 민감한 사항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말을 아껴온 거긴 합니다만 아까 그 여성의 암컷의 비율이 조금 더 높아지고 남성의 비율이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 관련된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생태 쪽으로 했을 때 남녀 갈등이 있고 남녀와 관련된 정책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를 생태적으로 풀어갈 수 있을지도 조금 궁금합니다. 그거를 막 제도적인 구축 뭐 이런 것까지 아니더라도 네, 한번 얘기를 좀 해보고 싶긴 합니다. 갈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감사합니다. 확실히 빨리 방송을 끊고 얘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네. 김병기님 말씀 주세요. 네. 생태 정치를 주제로 했을 때 생태계 자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저는 이런 대학에 들어온 지가 입학한 지가 이제 20년째입니다. 입학하자 들었던 얘기가 SDM입니다. Sustainable Development Management죠. 네. 네. 우리 삶도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끌어주실 수 있지 않을까? 왜 지금의 우리의 삶은 지속 가능이 아니라 떨어지면 나락일까? 사회 이 안전. 부분을 같이 한번 들여다보면 생태계와 또 엮여서 또 좋은 재미있는 점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그 유우성 선생님이 그 카톡 그 방에 주제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 블로그였나요? 사이언스 온 기사 뭐죠? 사설인가요? 그걸 보면서 이제 같이 사는 그다음에 그 그룹으로 생활하는 거에 이점 그래서 이것과 도시 생활 뭐 이런 것과 좀 엮여서 얘기가 나올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은 없어서 그래서 그런 주제도 뭐 나중에 저는 되게 재밌을 거라고 생각하고 왔어요. 그 동물 행동학적의 입장에서 왜 몰려 살고 그다음에 아까 거기서 나왔던 용어들 알리 이펙트나 뭐 뭐가 있겠죠. 비질런트 이펙트 뭐 일루션 이펙트 이런 것들이 다 그 함께 사는 거에 대한 이점들이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얘기를 쭉 할 수 있으면 이제 왜 사람들이 몰려 살고 몰려 살면 적정수 과밀화 뭐 이제 뭐 사람 집값 문제, 무정집까지 이렇게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시간이 오늘 고까지 그 주제까지는 갈 수가 없은 것 같아 좀 아쉽습니다. 네. 줌 대화방에서 올라오는 의견이 있어서 좀 읽어드릴게요. 데이브님께서 말씀 주셨고요. 저도 그린 테이블 카톡방에서 권성욱님께서 생태 정치가 생태적 관점에 더해 사회 경제 관점과 균형을 맞추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신 것이 기억에 남아요. 동물과 생물 다양성의 문제는 사회 경제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요? 오늘 동물과 생태에 대한 몰랐던 이야기들 들을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생태 정치를 통해 이런 문제들이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생태에서 경제적 가치를 어떻게 가져올 수 있을지를 듣고 싶어요. 탄소와 관련된 경제 이슈가 많이 떠오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이야기, 정책에서의 문제와 해법을 알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이 부분 저희가 정리를 해서 그 다음 그 그린 테이블에서 다룰 수 있도록 조금 배정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셨던 내용들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그 오늘 좀 그린 테이블이 많이 달라진 게 평균 연령이 되게 낮아졌어요. 어제
성우님이 좀 영향인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빠지셨고요. 굉장히 젊은 분들 위주로 지금 앉아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네, 나쁜 말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다. 네. 번식이나 암컷 비율, 양성 간의 뭐 이런 부적절한 얘기네요. 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고요. 요거는 아마 네, 기록하지 않는 영역에서 좀 더 깊이 얘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안병규님께서 이제 지속 가능성이나 사회 안전망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게 복지의 영역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람의 생각에도 영향을 미치고 삶의 자세에 되게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깊이 한번 다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진아님께서 서식지에 관한 이야기 해주셨고 이종구 교수님께서 지방소멸, 밀도에 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방소멸도 한번 날을 잡아서 되게 크게 한번 다뤄볼 만한 주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거는 따로 한번 배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주로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생물들에 관한 이야기를 해봤고 걔네가 우리랑 같이 살아가면서 겪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정책의 영역에서 어떻게 볼지에 관한 이야기를 좀 짧게 다뤄봤습니다. 오늘 그 생태정치 포럼 그린 테이블 세 번째 날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이야기 계속 담아가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무서운 얘기를 끄고 해주세요.